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태양계를 비롯해 원시, 천체의 기원을 알아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우리 태양계의 끝자락에 있는 명왕성의 달 카론에서 행성 탄생의 열쇠가 될 물질들을 새롭게 발견하였습니다. 지름이 약 1200억 킬로미터로 표면이 얼음으로 감싸진 천체 카론입니다. 카론은 태양계 끝자락에 있는 외소 행성, 명왕성의 가장 큰 달입니다. 명왕성과 카론은 외소 행성의 고향인 카이퍼 벨트에 속해 있는데, 카이퍼 벨트는 초기 태양계의 모습을 담고 있어 타임캡슐로도 불립니다. 최근에는 카론 생성의 기원을 밝힐 중요한 물질들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사우스웨스트 연구소는 웹 우주망원경의 적외선 관측을 통해 카론 표면에서 이산화탄소와 과산화수소를 발견했음을 발표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 암석과의 충돌로 카론 표면에 이산화탄소가 뿌려지고 카론 표면의 물 분자가 태양 방사선으로 보내져 과산화수소가 생겼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영 옥스퍼드대 칼리 호웻 교수는 과산화수소의 레벨을 측정해 얼마나 많은 방사선이 카론에 부딪혔는지 카론의 기원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한다 말합니다. 지난 2015년 명왕성 탐사선인 뉴 호라이즌스의 관측으로 카론 표면이 얼음으로 덮여 있다는 점은 발견했지만, 당시엔 관측 장비의 한계로 형성된 분자나 물질까지는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발견에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역할이 컸습니다. 앞전에 올려진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성능이 100배 이상 뛰어나며 가시광선이 아닌 적외선으로 관측하는 방식으로 135억 년 전 원시 우주까지 볼 수 있습니다. 가시광선으로 보았을 때 보이지 않는 좀 더 다른 구조를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반면, 제임스 웹의 적외선은 항성의 빛을 좀 더 뚜렷하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에서는 흐릿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제임스 웹의 적외선에서는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임스 웹이 찍은 사진들의 색깔은 실제 색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제임스 웹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적외선의 빛으로 관측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임스 웹의 적외선의 눈으로 찍은 사진이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색상을 담아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허블 우주망원경의 사진 컬러를 입히는 것처럼 똑같이 짧은 파장부터 긴 파장까지 파란색과 빨간색 등 각각 색을 정해놓아 일종의 팔레트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측을 했을 때 각각 단색 이미지마다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색깔을 입히고 그걸 합성하면 실제 눈으로 보는 색깔은 아니지만 인위적으로 그 적외선 파장이 알록달록하게 섞여 있는 인공적인 사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임스 웹으로 만든 사진을 보면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는 실제 색깔은 아니지만 색깔별로 에너지가 많이 방출되고 있는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왕성과 해왕성을 실제 컬러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보이저 탐사선의 사진을 통해서였습니다. 보이저 2호가 태양계 끝자락을 날면서 천왕성과 해왕성의 민낯을 처음으로 이미지로 촬영하게 됩니다. 그때 만들어진 이미지를 보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천왕성과 해왕성 이미지는 해왕성이 더 짙은 푸른색을 띠고 있고 천왕성이 좀 더 연한 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이저로 각각의 행성 이미지를 보정할 때 다르게 처리하면서 생긴 일종의 사고였습니다. 그 사진을 좀 다르게 보정했다는 정보가 누락되면서 지금까지 해왕성은 짙은 푸른색이고 천왕성은 좀 연한 색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더 짙은 푸른색을 띠고 있는 해왕성의 색깔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해왕성 표면에 구름층과 검정, 얼룩이 같이 관측이 된 것입니다. 그 구름의 구조나 검은 얼룩 반점들의 흔적을 좀 더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보정을 하면서 원래는 더 연한 푸른색이었던 사진이 좀 더 전반적으로 짙은 푸른색으로 대비가 올라가면서 실제 색깔과 다른 색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진에 담겨있는 구름의 세부적인 구조를 더 뚜렷하게 구분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사진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색감이 달라지게 되었던 건데, 보정 과정에 정보가 누락되면서 실제로 행성의 컬러가 다르다는
식의 잘못된 이야기가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허블 우주망원경으로도 관측을 하고 지상망원경으로도 관측해보며 여러가지 파장으로 세밀하게 관측한 빛을 가지고 다시 합성해서 알고 보니 천왕성과 해왕성 모두 비슷한 푸르스름하고 옅은 푸른색을 띠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카이퍼 벨트 연구진은 이번 발견으로 명왕성과 카론 등 이 행성들이 속한 카이퍼 벨트에 대한 이해도 한층 넓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카이퍼 벨트는 빛의 속도로 4시간을 가야 겨우 도착할 수 있습니다. 카이퍼 벨트에 있는 천체들은 행성이 될 수도 있었지만 행성이 되지 못한 수많은 천체들이 얼어붙은 채 우주를 떠돌고 있습니다. 그 천체들이 넓은 원반 형태의 띠를 이루고 있는 영역을 카이퍼 벨트라고 하는데 이 영역에는 물과 암모니아, 메탄과 같은 휘발성 물질들과 함께 얼음과 암석 파편, 그리고 가스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질 당시 여러 물질들은 하나로 뭉쳐져서 각각 수성과 금성, 지구와 화성인 암석행성과 가스행성인 목성과 토성, 그리고 얼음 행성으로 알려진 가스행성인 천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이퍼 벨트에 있는 물질들은 하나로 뭉치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물질의 밀도가 낮고 해왕성의 거대한 중력이 물질들이 뭉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행성으로 뭉치지 못한 작은 천체들이 원반 모양으로 남아 태양을 중심으로 떠도는 이 영역을 오늘날의 카이퍼 벨트라 부릅니다. 이 영역은 태양으로부터 약 30에서 50 천문단위, 즉 무려 45억 킬로미터부터 75억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빛이 거의 닿지 않습니다. 이곳에 닿는 태양빛은 지구에 비해 약 0.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의 온도는 영하 220도에서 240도로 가스조차 얼어붙을 정도입니다. 이곳을 우리가 직접 가서 관측한다는 것은 현재 과학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우리 인류가 기술이 발전해서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다고 해도 4시간을 날아가야 간신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직접 가보지 않고도 카이퍼 벨트라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것일까요? 20세기 초 미국의 천문학자인 퍼시벌 로웰은 해왕성을 관측하면서 해왕성의 궤도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해왕성의 궤도가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퍼시벌 로웰은 해왕성 밖 아직 발견되지 못한 무거운 천체가 해왕성의 궤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로웰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제9의 행성을 플래닛 X라고 이름하였습니다. 행성을 찾기 위해서 로웰 천문대를 직접 설립하였고 플래닛 X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플래닛 X를 찾지 못합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1930년에 로웰 천문대에서 일하던 젊은 천문학자인 클라이드 톰보가 마침내 해왕성 밖 작은 천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왕성입니다. 비록 명왕성은 로웰이 예측했던 플래닛 X보다 훨씬 작고 예상 위치와 질량도 달랐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 천체를 플래닛 X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명왕성은 태양계 9번째 행성으로 공식 등록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명왕성에 대해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명왕성은 너무 작은 데다가 궤도는 20률이 크고 공전면은 다른 행성들과 비교하면 17도 이상 기울어져 있었고 해왕성과 3대의 궤도 공명을 이루면서 궤도가 겹치는 구간도 존재했습니다. 무엇보다 명왕성의 질량은 해왕성의 약 0.2%에 불과합니다. 로웰이 말한 대로 해왕성의 궤도 이상을 설명하기에는 그 질량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결국 플래닛 X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명왕성은 기존 8개 행성과는 전혀 다른 작고 기울어진 이상한 행성으로 평가받습니다. 이후 과학자들은 해왕성 바깥에도 명왕성과 같은 천체들이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태양계 외곽의 작은 얼음, 천체들이 띠를 이루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러한 가설이 그리 관심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명왕성을 관측하던 중 명왕성의 특이성과 함께 재조명되기 시작합니다. 미국 천문학자인 제러드 카이퍼는 태양계 초기의 해왕성 바깥에는 작은 얼음 천체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해왕성의 중력에 의해 지금은 대부분 흩어졌거나 사라졌을 수도 있다 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러드 카이퍼는 카이퍼 벨트의 존재 가능성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영역을 카이퍼 벨트라 부를까요? 사실 이 이론은 에지워스가 먼저 제안하였기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은 이 영역을 에지워스 카이퍼 벨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980년대에는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함께 태양계 형성 과정을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1988년 마틴 던컨, 토머스 퀸, 스콧 트레메이는 이 이론을 정밀 시뮬레이션으로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해왕성 바깥에는 안정적인 소천체 띠가 있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아주 그럴듯하다는 게 입증됩니다. 이때부터 카이퍼 벨트라는 용어가 점점 정착되기 시작합니다. 1992년 카이퍼 벨트의 이론은 현실로 나타납니다. 천문학자 데이빗 주입 그리고 제인 루는 하와이 마우나케아에서 마침내 명왕성 외에 천체인 1992 큐비를 발견합니다.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던 카이퍼 벨트의 실체가 역사상 처음으로 관측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매년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카이퍼 벨트 천체들이 잇따라 발견됩니다. 카이퍼 벨트는 더 이상 가설이 아니라 태양계에 있는 확실한 구역이 된 것입니다. 2005년 명왕성보다 질량이 25%가량 더 무겁고 크기는 명왕성하고 비슷한 천체인 에리스를 발견합니다. 에리스의 발견은 천문학계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 이유는 에리스도 행성으로 인정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천문학계는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만약 에리스를 행성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앞으로 에리스와 같이 명왕성과 비슷한 행성들을 행성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에리스 이외에도 마케마케, 하우메아 등등 카이퍼 벨트에서 명왕성과 비슷한 천체들이 간간히 발견되던 중이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에리스를 행성으로 인정한다면 우리 태양계의 행성은 셀 수 없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결국 에리스를 통해 천문학자들은 행성의 정의를 논의하게 됩니다. 그렇게 2006년 국제천문연맹 IAU에서 행성의 정의를 내립니다. 그 정의는 이렇습니다. 첫째, 모항성인 태양을 공전해야 하고, 두 번째는 자체 중력으로 둥근 형태여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주변 궤도 내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명왕성은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은 만족했지만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명왕성은 외행성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에리스도 마찬가지로 이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 외행성으로 분류됩니다. 명왕성을 이후 카이퍼 벨트를 대표하는 행성이 됩니다. 우리 인류는 이제 카이퍼 벨트로 나가보기로 결심합니다. 나사의 탐사선인 뉴오라이즌스는 명왕성을 근접 탐사한 다음에 카이퍼 벨트 전체들을 직접 관측하는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뉴오라이즌스는 발사 당시 지구상에서 우주로 쏘아 올려진 역대 로켓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지구의 대기를 벗어납니다. 그 속도는 무려 초속 16.26km입니다. 뉴오라이즌스는 목성을 스윙바이에서 더욱 속도를 더했는데 시속 72,000km의 속도로 명왕성을 향했습니다. 그 덕분에 명왕성까지 3년이나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5년 7월 14일 드디어 뉴오라이즌스는 명왕성에 도착해서 인류 최초로 고해상도 명왕성 사진을 찍어 지구로 보내오게 됩니다. 그 사진을 통해 스푸트니크 평원이라는 거대한 얼음질소 지형이 발견되었고 푸른 대기의 존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카이퍼 벨트는 일반적으로 30에서 50 천문 단위 범위의 천체들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약 47.8 천문 단위의 특정 지역부터 우주를 떠도는 천체들의 수가 확 줄어듭니다. 마치 절벽이 존재한 것 같이 그 너머에는 천체들이 거의 관측되지 않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것을 카이퍼 절벽이라고 부릅니다. 이 절벽의 원인을 아직까지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카이퍼 벨트의 연구 가치가 아주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카이퍼 벨트는 단주기 해성의 고향이면서 태양계가 형성될 당시 원시 물질이 그대로 남아있는 마치 타임캡슐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카이퍼 벨트는 태양계 안쪽과 바깥쪽을 연결하는 중간 관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과학자들은 이 지역에 있는 혜성들이 지구로 물과 유기물을 가져왔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었던 배경에 카이퍼 벨트에서 넘어온 혜성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과연 카이퍼 벨트를 통해 우리 태양계와 원시, 천체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주는 광활하고 우리가 탐험해야 할 것들이 넘쳐납니다. 다음에도 우주의 신비로운 소식을 가지고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